네, 킬러 문항 배제 방침 이후 첫 수능인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전국 1,279개 시험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어 영역까지 시험이 끝났는데요. 올해 출제 경향과 난이도 그리고 수능 이후의 대입 전략까지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 대책에 따라서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때문에 이번 수능의 가장 큰 관심사도 과연 이 킬러 문항 출제가 될까 이 여부였거든요. 자, 실제로 킬러 문항 없었습니까? 국어 수학 시험지를 현재 이제 입시 기관들에서 이제 받아본 건데 예. 국어하고 수학에서는 킬러 문항으로서 특정될 수 있는 문항은 현재로서는 없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고 예. 국어에서도 지문이 어떤 과학 기술이라든지 뭐 정치, 경제, 철학 이런 부분들이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EBS 교재에 지금 다 연계가 됐던 내용들이고 또 수학에서도 뭐 3가지 이상의 어떤 그 아주 어려운 개념들을 집어넣어 풀 수 있는 어떤 복합적으로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도 현재는 빠졌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킬러 문항 없이 수능의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앞서서 우려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초고난도 문항이 사라지게 되면 이게 쉬운 수능, 그러니까 물수능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려가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려운 문제는 빠졌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려운 시험이었다. 변별력이 상당히 좀 높아진 시험이다. 이렇게 평가될 수가 있고 예. 또 국어 1교시도 평상시 때 어려웠던 어떤 독서 지문, 뭐 과학 기술이나 이런 지문들은 더 쉬워졌지만은 문학이라든지 또 선택 과목에서 문법이 어려워졌다라든지 해서 전체적으로는 어려운 시험이었고 수학에서도 주관식 4점짜리 이런 부분들이 어떤 연산 과정이 좀 복잡하고 어렵게 출제되면서 최상위권에서도 변별력이 확보될 정도로 우선 변별력 확보에도 성공을 했고 고난도 킬러 문제도 문항도 현재로서는 빠진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킬러 문항 배제 발표 이후에 치러진 첫 수능이어서 뭐 올해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예비 수험생들, 학부모들도 과연 어떻게 출제가 될지 이번 수능을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굉장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셨을 텐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수능 뭐 아직까지 국어와 수학밖에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난이도 조절에 성공했다라고 보십니까? 어려운 문제에 빠지면서 또 쉬워질 수 있는 우려 이런 부분들을 변별력 있게 현재로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출제 당국의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성공한 출제였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 예.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빠지면은 좀 쉬워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시험장에서 임했던 학생들은 지금 현재 고사장에서 나오진 않았지만은 예. 결과적으로 나오게 됐을 경우에 좀 당황스러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좀 많지 않을까. 9월 평가원 때보다도 다소 어렵다라는 국어 수학에서는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수험생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힘든 시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언급을 해주셨지만 1교시 국어 같은 경우는 뭐 지난해 수능 좀 평이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지난해 수능과 그리고 조금 까다로웠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9월 모의평가보다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됐다. 지금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선택지에 좀 매력적인 오답이 많아서 수험생들이 좀 다소 어렵게 느껴졌을 거다라는 평가거든요. 어떻습니까? 지문을 보니까 독서에서도 그 4가지 지문이 나왔는데 EBS랑 다 연계가 되는 지문이었고 또 문학 작품도 6가지 형태가 문학 내용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EBS로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예. 단순하게 지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주 어려운 부분들은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이제 전달이 될 것 같은데 예. 막상 이제 국어 과목에서 오지 선다형에서 질문을 또 주어지고 또 5가지 중에서 또 고르는 상황에서는 뭐 한 2가지에서 조금 헷갈린다라든지 또 정확하게 어떤 답변이 바로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라든지 이러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발생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예. 뭐 그런 어쨌든 수험생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려운 지문이 빠졌고 고난도 킬러 문제가 빠졌지만은 실질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대단히 어렵고 변별력이 있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수학의 경우는 9월 모의평가와 비슷했거나 조금 어려운 정도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이번 수능
수능에서 최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앞선 9월 모의평가 때 이때 뭐 전체적으로 난도는 높았지만 이 표준 점수 최고점자가 직전 수능에 비해서 한 3배 수준으로 늘었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떨 거로 보시는지요? 수학 과목이 이제 평균적으로는 변별력 있게 표준 점수 최고점도 140점이 넘게 되면은 나름의 어떤 변별력 있게 잘 출제되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예. 표준 점수 최고점은 144점이 나왔어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최고점 동점자가 2,500명이 넘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2,500명이면은 만약에 반수생들까지 실제 보는 시험이었다라고 하면은 3,000명이 넘는 규모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은 전국의 의대 모집 정원이 한 3,000명 정도가 되다 보니까 예. 최상위권 집단에서 수학 변별력은 상황에 따라서는 뭐 없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었는데 금년도 지금 현재 그 2교시 출제를 보면은 공통 과목에서 주관식 문제 4점짜리 이런 부분들을 어렵게 출제하면서 일반적인 학생들은 그 문제 접근을 잘 안 하죠. 그런데 최상위권 학생들은 그 문제를 푸느냐 풀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변별력이 크게 또 나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최상위권 변별력 2,500명, 3,000명대까지 무더기 최고 점수 동점자가 나올 가능성은 조금 지난 9월 평가원 때보다 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국어와 수학의 표준 점수 최고점 차이가 그렇다면 과연 지난해에 비해서 얼마나 줄어들었을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 뭐 지난해의 경우에는 국어 표준 점수 최고점과 수학 표준 점수 최고점을 비교를 했을 때 수학이 무려 11점이나 높았거든요. 그래서 때문에 뭐 수학에 강한 이과 학생들이 뭐 표준 점수에서 조금 더 높게 나오는 이런 우위를 활용을 해서 뭐 인문 계열에 지원을 한다는 일명 이 문과 침공이라는 현상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지난해 수학 시험을 잘못 보면은 사실 지난해 수능은 사실 망친 수능이었었죠. 아무리 100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국어 100점은 수학에 비해서 11점이나 표준 점수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극복이 불가능했다라면은 금년도에는 국어 수학이 그 격차가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지금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수학과 국어 두 과목 모두 중요해졌고 지난해 수능에서 수학이 중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금년도 두 과목 모두 중요해진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예. 수학은 여전히 또 문과 수학하고 이과 수학이 형태적으로 나뉘어지는데 점수 격차는 여전히 발생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적분과 학률과 통계 점수 격차는 지금 현재 구도상으로 놓고 봤을 때 여전히 금년도에도 미적분 이과 학생들이 점수가 같은 점수를 맞고도 높은 점수대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국어 변별력이 높아졌고 중요도가 높아졌는데 사실 국어 과목도 점수가 잘 나오는 이과 학생들이 점수가 잘 나오는 언어 매체 선택한 학생의 비중이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반대로 문과 학생들은 점수가 잘 나오는 언어 매체 선택한 학생들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어 변별력이 높아졌지만은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 이과 학생들이 수학과 국어 모두에서 고득점자가 더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 좀 예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 상황은 금년도에도 여전하게 발생할 가능성은 현재로서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올해 수능에서 처음으로 이제 수학 영역에서 미적분을 선택한 응시자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응시자 수를 넘어섰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점수가 잘 나오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과 쏠림 현상, 이과 선호 현상이 금년도에 가장 높게 나타난 거죠. 우선 근본적으로 이과 학생들이 가장 많은 해입니다. 예. 그러면은 고득점자들도 이과 학생들이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 이과 자연계 최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는 경쟁 구도는 지난해보다 더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고 또 일부 문과 학생들 중에서도 점수가 잘 나오는 이과 수학으로 갈아탄 학생들도 지난해에 비해서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한 5%였던 것이 금년도에 한 10%대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예. 문과 학생 중에서도 일부 이과 과목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으로 갈아탔고 이과 학생 자체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과에서 정시 경쟁은 지난해보다는 좀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점수 때도 실질적인 점수 합격선 자체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반대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만큼 고득점 학생들이 이과로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점수의 어떤 합격 점수의 상승은 이과에 비해서는 조금 덜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과 쏠림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과목마다 표준 점수에도 차이가 있고 또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산출하는 이런 변환 표준 점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방식들을 다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유불리를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수시는 학교 내신 등급이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복잡하다고 하지만 어쩌면 정시보다 덜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내신이 몇 등급이냐에 따라서 대학의 대강의 어떤 그 라인업이 형성이 되는데 예. 사실 정시의 지원은 가군, 나군, 다군별로 같은 대학에서도 학과에 따라서 합격 점수가 굉장히 좀 크게 좀 달라지는 양상도 벌어지고 있고 또 정시의 학과별 모집 정원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탐구 영역에서 점수가 나오고 나면 각 대학들이 그 점수를 다시 또 조정하는 또 변환 표준 점수를 하게 되는데 예. 이런 모든 어떤 그 결과물 변화된 내용들은 수능 채점 결과가 나오는 12월 8일 이후에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 수시에 정말로 집중해서 합격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으로 볼 수 있고 재수생들이 금년도에 또 초강세 아무래도 수능 고득점자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예. 만약에 정시를 노리게 되는 학생들은 지금부터 학부모님들께서도 정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입시 정보들을 좀 더 꼼꼼하게 학습을 해두는 것이 미리 정보를 수집해 두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올해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비율이 35%를 넘었습니다. 이게 28년 만에 최고 수준인데 지금 여기에 반수를 택한 이제 대학에 지금 다니고 있는 상위권 대학생들도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정시 또 그리고 상위권 입시에 좀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과 학생들이 많이 늘어났고 또 대학을 다니다가도 의대라든지 어떤 상위권 대학에 다시 재도전을 하려고 하는 반수생들도 지금 현재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그 6월 평가 모의고사 때 보지 않았던 학생들이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뭐 한 10,000명, 금년도 지금 한 8만 9천 명, 9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예. 이들 학생들이 오늘 시험을 봤을 때 학력 수준이 지금 현재 측정되지 않았던 학생들인 거죠. 예. 이들 학생들의 어떤 학력 수준에 따라서도 예측치가 대단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과의 강세 또 재수생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런 부분들은 수능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 재수생들보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좀 불리할 수도 있는 요인들이 될 수도 있고 예. 이과 경합이 치열하고 또 앞으로 의대 모집 정원 확대 발표가 만약에 조만간에 있다라고 하면은 정시 원서 접수가 1월 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의대 모집 정원이 확대가 되고 나면은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금년도 정시에서 소신 지원을 할지 굳이 하향 안정 지원을 해서 반드시 합격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 분위기가 아닐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입시의 외적인 이런 변수들의 돌발 변수들도 정시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수능이 이제 오늘 끝나면 당장 이번 주말인 18일부터 이제 주요 대학들의 수시 모집이 진행이 됩니다. 아무래도 뭐 말씀하신 부분들도 있고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또 여러 가지 고민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택 과목별로 유불리도 있고요.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시험 이후에 준비 어떻게 해야 될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우선 당장 오늘 이제 가채점 결과를 굉장히 좀 명확하게 일단 채점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최상위권 수능 점수를 정말 잘 본 학생들은 여러 입시 기관들에서 한 최소한 두세 군데 이상에서 원점수 기준으로 이 정도 점수면 대학의 합격이 정시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명확해진다라고 하면은 그보다 낮은 대학의 수시를 원서 냈던 대학은 뭐 면접이 됐든 논술이 됐든 포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금년도 변별력이 높게 출제되었고 재수생들이 많다라고 얘기하면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시에서 만약에 탈락을 해서 정시에 지원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조금 어느 해보다 좀 어려운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시는 상향 지원했던 것들이 대부분들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철저하게 남은 어떤 그 수시 일정에 충실하게 좀 임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고 나머지 정시로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입시 정보라든지 변수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예. 수시 때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에서는 정말 필요로 하는 정보와 정확하게 어떤 그 정시 입시 구도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어떤 자기 점수를 맞고도 손해를 보고 대학에 들어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또 유의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시, 정시, 유불리를 좀 잘 따져서 신중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종로학원 임성우 대표와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